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온라인 수업 시작할게요.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디자인의 역사 뒷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파워하우스까지 이렇게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디자인의 역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능주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건축도 하나로 포함이 되거든요. 건축도 말 그대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도 디자인의 한 부분으로 포함이 되는데, 일단 기능주의라는 것은 지금 기능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알겠지만 기능을 우선하는 건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서울에 가면 정말 많은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이렇게 있죠.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1920년대부터 40년대에 걸쳐서 설리반, 바그너라고 한다면 기능주의의 그냥 대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능주의를 처음 시작을 했던 대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유럽,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합목적적,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건물이라 이 뜻이죠. 기능 중심의 건축 또는 디자인 운동이다. 자, 그래서 장식을 배제하고 기하학적이고 간결한 형태, 이렇게 박스형 형태 있죠. 박스형 형태에 창문만 있는 이런 아주 간결한 형태, 어떤 것의 장식도 들어가지 않는 형태를 강조해서 아주 기능적으로 채광을 이렇게 많이 받는 그런 건물로 짓게 된 것이 바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은 그런 건물이죠. 이런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은 건물을 모두 다 그냥 기능주의라고 총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능주의와 관련을 해서 국제주의 건축이라고 있는데요. 국제주의 건축은 또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제주의 건축이란 20세기 전반에 일어난 공업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공통성을 가져온다는 사상 및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주의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이 운동이 바로 이 건축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공업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는 다 똑같은 형태의 그런 건축물을 만들고 짓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보았던 기능주의 건축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국제 건축이라고 불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앞에서 봤던 기능주의 건축과 똑같이 특징은 직육면체의 구성, 아주 단순하게 장식 없이, 그리고 큰 글라스의 큰 창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했듯이 장식이 없다, 무장식의 벽면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제 건축이나 기능주의 건축은 생긴 것이 이제 확실히 그냥 알 수 있죠. 우리 눈으로 봐도 아주 단순하고 기하학적이고 장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제건축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 기능주의가 두 갈래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는 어떤 기능주의가 있는지, 미국에는 또 어떤 기능주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기능주의 하면 유럽과 미국으로 나뉘게 돼요. 자, 같은 기능주의인데 유럽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고 미국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유럽의 기능주의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기능주의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도판도 그대로 들고 온 걸 볼 수 있듯이 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직육면체의 구성, 큰 유리창, 장식 없는 벽면, 그리고 강철로 된 상자 모양의 공간 추구. 대부분 그냥 상자 모양, 박스형 건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주 상자 모양으로 단순화된 것을 유럽의 기능주의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기능주의는 아주 몰개성적이고 국제적인 디자인이다. 자, 국제적인 디자인이다 하면은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느 나라에 가나 이렇게 생겼다. 유럽에서는 어느 나라에 가나 이런 식으로 건축물들이 단순하게 생겼다, 이런 것을 국제적인 디자인을 추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의 기능주의는 다른 말로 모던 스타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유럽의 기능주의와 달리 미국의 기능주의는 조금 다른데요. 이 밑에 지금 사진을 보면 알듯이 조금 동글동글한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기계 미학을 디자인에 반영을 하여서 아주 강직하고 장식이 없는 표면에 알루미늄이나 크롬 같은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반짝반짝거리게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1929년에 대공황이 오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몰 개성적인 기능주의 디자인, 그러니까 즉 유럽의 기능주의처럼 아주 단순한 그런 기능주의 디자인에서 조금 이념이 수정되어가지고 상업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사고 싶게끔 만드는 상업적 모더니즘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기능주의예요. 자, 이제 이 기능주의와 달리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건축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 사진, 로이 프랭크 라이트의 낙수장이라는 사진만 봐도 앞에 기능주의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건축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것을 바로 유기적인 건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기능주의 건축이다 했을 때 딱 느낌이 어때요? 아주 기능만 추구하고 개성이 없고 몰개성적이고 단순한 그런 강철의 박스형 건축이었다면 유기적이다라는 말은 조금 더 유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만큼 건축도 조금 유기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보면, 자, 기능주의 건축과 대립되는 입장이겠죠. 이건 이해되죠? 그 앞에서 봤던 사진과 완벽하게 다른 느낌이에요. 건축물을 중심으로 외부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의 유기적인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축물이다. 자, 그래서 기능주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디자이너인 르꼬르비지에라는 사람은 기능주의에서 주택은 다만 거주를 위한 기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이념과 아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기적 건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유기적 건축이라고 하면 아까 봤던 로이 프랭크 라이트가 아주 대표자인데, 자, 지금 이 작품을 볼까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도판 사진 보이죠? 이렇게 아주 유기적으로 건축물을 기능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지어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유기적 건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자, 첫 번째 점, 건물 모서리의 창문, 원형 기둥이 원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출된 지붕, 그것을 바로 캔틸레버식이라고 하는데, 지붕이 돌출되어 있고 지붕 안으로 이렇게 공간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바로 캔틸레버 구조입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까 보았던 낙수장 있죠? 그걸 다시 보면 기둥이 안에 들어가 있고 벽면이 더 튀어나온, 지붕이 더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때요? 그 안으로 자연스럽게 자연이 유기적으로 접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 자연 공간과의 유기적인 접속. 자, 그리고 돌이나 목재, 벽돌과 같은 자연 재료를 되도록 가공하지 않는다. 뭐 깎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사용한다. 그래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건축물이 세워질 대지의 개성을 최대한 살린다. 건축물이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수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살기가 조금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 앞에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밑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완전히 숲속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물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주변에 자연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좋기도 하겠지만 이게 매번 들으면 좀 힘들듯이 물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려서 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이제 워낙 기능주의와는 다르게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건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점에 보면 건물 외부와 어울리는 내부의 디자인까지 모두 함께 디자인하는 토탈 디자인을 추구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과 그 주변의 그런 자연들이 다 같이 어울려져서 토탈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조금 색다른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조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탈리아 안티 디자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전에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전형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제품들 있죠.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기능주의 건축이 있듯이 제품들도 아주 기능적으로 만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이탈리아의 안티 디자인은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변경하고 이 변화를 주려고 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자, 모더니즘의 이념이 싸구려 마케팅 도구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반디자인 운동이다. 자, 반디자인이라는 것은 디자인에 반한다. 그 전에 있었던 디자인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제품의 수명, 그리고 아이러니, 키치 등을 도입합니다. 그냥 쓰고 그냥 버려도 돼. 쓰고 그냥 한 번 쓰고 버려도 돼. 이렇게 기능적인 제품은 아주 매번 써도 이렇게 뭐 제품에 마모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기능을 추구하는데, 이 안티 디자인은 그런 것에 다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을 한 번 쓰고 버리더라도 특이하게 만들겠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아이러니, 이거는 좀 왜 이렇게 생긴 걸까라는 아이러니가 있다, 이런 느낌도 반영하게 되고, 그리고 키치적이다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키치를 디자인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굿 디자인은 어땠어요? 너무 그냥 편리하게 생겼고 색깔도 단조롭고 키치라는 것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부터는, 안티 디자인부터는 키치도 제품에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강한 색상, 지금 사진 보면 아주 강한 색상이 눈에 띄죠. 지금 빨갛고 주황색의 뭐 그린에 이런 것들 보면 아주 강하게 색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스타일도 많이 왜곡시킵니다. 자, 그래서 굿 디자인의 기능성이라는 가치를 그냥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선생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기존에 쓰던 아주 그냥 보편된 그런 제품들, 이런 것의 기능성의 가치를 그냥 훼손시켜버리는 거야. 기능성이 없어도 물건일 수 있고, 기능성이 없어도 디자인일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는 바로 이 안티 디자인이 나중에 나올 멤피스 디자인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디자인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것도 뒤에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티 디자인의 대표자인 알렉산드로 맨디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맨디니라는 사람은 그냥 현대 디자인계의 거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제품들은 아직까지 잘 팔리고 있고, 현재도 지금 백화점 그런 매장에 가면은 이 밑에, 지금 오른쪽 밑에 병따개 보이죠? 이거 와인 따개, 이런 것들도, 와인 오프너 이런 것들도 실제로 팔고 있어요. 그리고 맨디니가 디자인한 접시, 그리고 맨디니가 디자인한 그런 주전자, 티스팟 이런 거 다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진짜 매장에 한번 가서 맨디니 작품이 어떤 것인지, 맨디니 제품이 지금 현재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자, 지금 맨디니는 현재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 보면 베스킨라빈스 그 표지와 이렇게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시계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와인 오프너 이런 것에 다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많이 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로 맨디니는 현재 지금 디자인계의 거의 거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맨디니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제품들에 많이 결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건축물로 한번 다시 또 가봅시다. 자, 이제 하이테크 디자인이라는 건축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이테크 디자인은 건축물도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제품도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이테크 디자인은 건축물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건축물 도판을 가지고 왔고, 이것은 파리 퐁피두 센터의 일부입니다. 자, 하이테크 디자인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또는 매트 블랙으로 알려진 미국과 영국의 스타일이에요. 1970년대 초반 건축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현대 산업 기술적인 부분을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산업 소재라든지 기술적인 진보로 제작이 가능해진 신소재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 건축의 내부에 가려져 있던 그런 철골 구조 있죠. 내부에 가려져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벽을 막아서 그것을 가리기 바빴다면, 하이테크 디자인부터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노출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의 중요 요소로 활용을 하고요. 이것이 예로 바로 파리 퐁피두 센터라든지 또는 홍콩, 상하이 은행 같은 것에 하이테크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유럽 여행이나 이런 것을 해외여행을 간다면 건축물의 그런 구조만 봐도 이것은 기능주의 건축이다, 이것은 하이테크 건축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끔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후기 산업주의라는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자, 후기 산업주의라는 것은 산업주의의 후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산업시대의 특징이었던 생산 라인에 의한 대량 생산 체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대량 생산으로 물건을 만들었다면 후기 산업주의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종말을 고하면서 영국에서 시작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에요. 이것은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닌 단품 생산 체제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독특한 단품을 생산하려고 하고 한정 생산만 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 론 아라드의 잘 길들여진 의자 있죠. 우리가 보통 의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의자이지? 라고 생각할 만큼 디자인은 지금 독특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대량 생산하기 쉬울까요? 그쵸. 무조건 어렵죠. 그 전에는 그냥 공장에서 주어진 도안대로만 의자를 뚝딱뚝딱 만들면 됐었는데 지금 후기 산업주의부터는 단품 생산을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시간이 많아. 그래서 이 의자에 투자할 시간도 많고 이렇게 독특하게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제품들이 한정판으로 많이 나오고요. 비산업적인 소재의 재활용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다듬지 않은 미완성의 느낌을 살립니다. 지금 오른쪽 그 의자에 론 아라드 의자에 보면 지금 밑에 이렇게 볼트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마감이 다 처리되지 않은 게 보여요. 이런 것들도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후기 산업주의는 지나간 그런 산업에 대한 과거의 양식 그런 것을 창조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때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제작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모더니즘은 그 전에 했던 거를 거부하고 더 새롭고 더 진보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했다면 후기 산업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이때까지 그 전에 했던 것들 다 이용하기도 하고요. 특이한 점도 반영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또다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 아까 안티 디자인에서 발전했다고 하던 그 스튜디오 알키미아 그룹, 멤피스 그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튜디오 알키미아 그룹이라는 것은 이탈리아 안티 디자인, 우리 아까 했었죠? 이탈리아 안티 디자인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그룹이다. 자, 에토레 소사스라는 사람과 아까 봤던 알렉산드로 맨디니 등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환상적이고 시적이며 역설적인 표현을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하고 대량 생산이나 기능성이라는 모던 디자인의 이념을 배척했다. 아까 우리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현란한 색상과 매다는 장식으로 값싼 일상 사물들을 디자인 오브제로 전환하였다. 자, 3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리디자인 운동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고전적인 디자인 제품들의 외형을 그대로 수정해서 또는 보완해서 내놓으면서 기존 디자인의 디자인 개념에 의문을 던졌다. 아까 우리 그 안티 디자인에서 했던 내용 거의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어서 멤피스 그룹 볼게요. 자, 멤피스 그룹은 스튜디오 알키미아 소사스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서 밀라노 중심으로 활동한 가구 또는 제품 디자이너 그룹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지금 가구도 있고 이렇게 제품들도 놓여져 있고 인테리어 안에서 지금 속해 있죠. 봤을 때 되게 독특하고 키치하지 않나요? 되게 색깔도 이쁘고 파스텔 톤에 선생님은 이런 디자인을 아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기능적이기보다 아주 독특하고 디자인도 되게 창의적이고 색깔도 화려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경향인데 이런 것이 바로 1980년대 디자인의 경향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는 이 멤피스 그룹이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건물이나 그런 가구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스타일로 유행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아까 본 것과 특징이 거의 비슷해요. 선명한 색상, 키치 스타일, 대담한 기하학적 형태 등을 디자인에 반영하여서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을 다 융합시켰다. 그래서 이 멤피스 그룹이 아까 이 안티 디자인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을 아주 그냥 명확히 정의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멤피스 그룹부터 그 전에는 조금 모호했다면 멤피스 그룹부터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디자인이다. 이것이 바로 이거지라는 그런 인식을 주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조금 남아요. 그쵸? 지금 수업은 지금 거의 한 20분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맨피스 그룹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세요. 맨피스 그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가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가구가 어떻게 인테리어에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인테리어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품 위주 그리고 가구 위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나중에 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하고 같이 토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맨피스 그룹에 대해서 검색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다시 해체주의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의 거의 종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중에 해외여행 가게 된다면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건축물인데, 해체주의라는 또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말 그대로 건축이 해체되어 있다. 해체되어 있듯이 독특하고 막 건물이 막 중구난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오른쪽에 그 사진들을 보면 딱 봐도 그렇죠. 엄청 화려하고 막 벽면이 마음대로 되어 있고 일정한 게 없고, 그쵸? 아까 기능주의 건축과는 정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일파이고요. 1980년대 이후 2000년대 이르기까지 세계 건축계를 석권했다. 아주 이 해체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를 강타해버렸죠. 왜냐하면 이런 건축이 없었거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건축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해체주의부터 과감하게 건축물들을 변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조각 같은 건축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조각 같다라는 것은 작가가 이렇게 직접 조각한 듯이 건축물이 다 하나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능주의 건축은 그냥 박스형 그 자체만이었잖아요. 근데 해체주의는 조각처럼, 조각해놓은 것처럼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설계 과정에서 비선형 기법, 그러니까 선형 기법의 반대인 비선형, 일정한 형태가 없고 아주 다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 거, 그리고 구조 및 포장 등에서 건축의 왜곡과 혼란을 일으킨다. 비유, 클라드, 기하학의 응용 등을 특징으로 가졌다. 자, 이 해체주의의 명칭 유래는 프랑크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구성주의 건축의 혼성어이다. 자, 자크 데리다 하면은 해체주의라는 그런 철학을 이끈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건축에도 영향을 주어서 해체주의라는 이름을 따게 되었고요. 자, 이 해체주의와 특징과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이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던 건축도 이용을 하고 지금 현재의 그런 건축도 이용을 해서 정말 창의적이고 대단한 이런 해체주의라는 건축물을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다 쫙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아까 앞에 맨피스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체주의까지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여서 조금씩 이렇게 미술 교과서에 필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돌아오면은 젠탱글 마지막으로 하고 이렇게 그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2차 수행평가는 저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예고한 것처럼 조금 간소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미술이라는 수업의 특성상 수업이 많아야 하는데 대면 수업을 못하다 보니까 실기 진도가 못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2까지 다 완성을 하는 건 불가능이고, 그래서 수행평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과제를 내줄 거고 그것을 미술 시간에 같이 조사하고 레포트 쓰는 형식으로 마무리해서 수행평가를 마무리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완성도만 잘 있게 낸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왔을 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완성을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